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지금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향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624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일하는 김원경입니다. 이봉활동가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예, 이봉활동가는 정책팀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가 정책팀장이 아닌 척하면서 저렇게 계속 활동가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활동가는 맞으니까 저는 모니터 팀장 됐을 때도 한동안 활동가 이봉을 하고 소개해드렸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네. 나중에 이제 처장님께서 너는 왜 모니터 팀장인데 자꾸 모니터 팀장이냐고 안 하냐고 하셔서 아이고. 네, 그때도 이제 뒤늦게 제가 그랬었던 건데 네. 그렇게 익숙치가 않습니까? 자, 나는 왜 사무처장이 왜 착 만들어요? 10년 싹 달라붙어가지고 좋은데. 왜. 오래 하셔서 그렇죠. 옛날에 협동사무처장 했던 시절까지 합하면 10년이 넘어가니까. 자, 저희가 오늘 왜 둘이 들어왔냐면요. 저희 토요일 방송은 맨날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지난 일요일에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저희 전에 이사장님이셨던 이범수 교수님의 그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요. 금준경 기자가 쓴 미디어 오늘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다라고 하시면서 민원연이 요 기사 관련해서 좀 찬찬히 보고 모니터 보고서가 됐던 논평이 됐던 뭔가 입장이 좀 나오고 이 문제를 좀 더 확대해서 좀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셨어요. 근데 사실은 보는 사람마다 생각이 조금씩 달랐는데요. 이범수 교수님께서는 이사장님께서는 거기에 이 연합뉴스 시론을 사실상 베껴서 사설로 낸 언론사가 하나 있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언론사 어떻게 남이 시론을 가져다가 자기네 사설이라는 것은 자기네 언론사의 사시인데 자기 언론사의 입장인데 연합뉴스 입장 갖다 베낀 거잖아. 그래서 네. 그게 제일 이제 충격적이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또 금준경 기자의 기사에서는요, 송혜교 관련된 그 기사들 명예훼손성 기사들 그것을 또 이렇게 중요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를 통째로 우리가 신문윤리위원회 심의 결정 현황을 전부 다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봉우 씨가 한번 쭉 검토를 했거든요. 제가 자료를 다 정리를 해놨어요. 7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미디어 오늘에서 보도가 나오고 이범수 저희 민원연 전 이사장님께서 이제 문제 의식을 크게 느끼신 게 이제 7월달 한국신문윤리위원회 7월달 심의 결과에서 이제 조선일보 등등 굉장히 심각한 문제적인 행태들이 있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그 7월달 심의 결과분을 다 정리를 했는데 이게 참 원래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신문들이 정말 갖가지 이상한 행태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한 달 안에 심의 결정사항 안에 보면 너무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리는 다 해놨는데 이게 논평이란 것이 이제 우리 민원연의 논평이나 어떤 보고서가 그래도 하고자 하는 주된 주제 주장. 딱 한 가지 어떤 그 메시지가 딱 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다양한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다 보니까 그걸 아직 못 잡은 상태인데 어쨌든 정리를 다 해놨으니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근데 한국신문윤리위원회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요. 좀 소개를 해드려야지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일단 말씀드리면 신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의회, 한국기자협회가 같이 모여서 만든 곳이다라는 것이고 1961년에 설립했어요. 자율규제기구예요. 자기들 스스로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한국신문협회,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니까 신문과 관련된 종사자들이 스스로 만든 자율규제 기구죠. 네. 그리고 신문윤리 강령이 있습니다. 신문윤리 강령은 나름 잘 만들어져 있어요. 이것도 스스로 네. 종사자들이 제정한 겁니다. 네. 그리고 그걸 제정만 하면 뭐하냐? 그래서 이 신문윤리위원회를 만들어서 이걸 실천하는지 여부를 감시하고 위반한 곳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오보, 정정, 선정적 보도 배경, 품위 있는 광고 게재, 불만 처리, 독자 불만 처리 등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자신들이 하고 있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강제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잘 이제 강제성이 나름 있습니다. 원래 이제 민간 자율기구라 그래도 나름대로 강제성이라고 하면 마치 정부가 뭔가 불법이나 부당한 행위를
저지른 기관이나 회사에 대해서 정부가 과징금을 매기고 뭔가 불이익을 주고 허가에 뭔가 불이익을 주고 이렇게 해야 강제성이 있는 걸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이게 정부기관이 그렇게 규제를 넣는 것과 자율기구가 규제를 넣는 것은 사실 차원이 다르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신문 관련 종사자들이 스스로 만든 자율기구인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규제들도 나름의 강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이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랑 비슷해요. 이렇게 심의를 해가지고 취소 기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주의, 경고, 공개 경고, 정정 또는 사과, 그러니까 정정 또는 사과를 명령한다는 거죠. 관련자 경고. 요렇게 이제 제재를 내리거든요. 비슷하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랑. 비슷하긴 한데 예. 뭐 자율기구라서 뭐 자율기구라니까 이렇게 해봐야 뭐 아무 의미 없는 것 아니냐?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해봐야. 그러니까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요. 네. 한 달에 신문 지면 따로, 그러니까 주요 신문들의 지면 따로, 네. 그리고 그 신문들의 온라인판 따로 이렇게 다 심의를 하는데. 대략 그리고 광고도 또 따로 해요. 예, 왜냐하면 광고는 신문 기사랑 따로 다르잖아요. 이거 많겠네. 예,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한 달에 신문 기사 온라인판 말고 신문 기사만 해도 적게는 20개, 많게는 30개가 넘어갑니다. 심의 의결 결과가 한 달에 그렇게 하는데 취소 기각을 거의 안 해요. 이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다르게 취소 기각을 거의 안 해서 2016년 한 해에 일간신문 및 통신사의 경우 기각이 2건밖에 안 됩니다. 867건이 주의, 35건이 경고 이렇게 되는데 거의 다 징계가 이루어지는 수준이네요. 이게 방통심의위와 다르게 이제 경고부터 중징계로 봐요. 그런데 이렇게 기각을 몇 개 안 하고 엄청나게 제재를 했는데 알고 계신 분 있습니까? 뭐 없어요. 우리 시민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신데 한국신문윤리위원회라는 곳의 존재와 이곳이 신문들에 대해서 한 해 이렇게 거의 1000건에 가까운 제재를 내리고 있다 모르실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말 그대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그렇다고 해서 무의미한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의 강제성 있는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운영 규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같은 규정 위반으로 1년 동안 3회 이상의 경고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윤리위원회가 1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다. 예.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이러한 결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 해당 단체에 대해서 회원 자격 정지 또는 제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같은 이유로 제재를 내렸는데 3회 이상 정정을 안 해, 얘네가. 그러면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그쵸. 근데 과징금도 안 내. 과징금을 내도 정정을 안 해. 그러면은 이 신문윤리위원회가 누가 만든 겁니까? 신문협회,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가 만들었죠. 그 협회에서 제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정을 하지 않으면. 근데 아시겠지만은 이런 협회에서 제명을 당하면 또는 회원 자격을 정지당하면 나름 그 신문사는 타격이 큽니다. 이 협회들의 소속이 돼야 얻을 수 있는 정보와 이점들이 상당 부분 크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런 정도의 어떤 강제력을 지니고는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딱히 그렇게 신문사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생각해보세요. 조선일보가 상당히 많이 걸려요. 7월 한 달에 22건 정도의 그 신문 기사에 대해서 심의 결정을 내렸는데 조선일보만 한 5번 등장합니다. 그래요? 네. 그 정도로 조선일보가 많이 걸리는데 조선일보가 예를 들어서 시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한국신문협회와 기자협회가 조선일보 제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못하죠. 그러니까 뭐 이 중소신문들한테는 이런 그 강제 규정이 힘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선일보 또는 중견업체만 돼도 딱히 그렇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한국신문협회 스스로가 제명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특징을 우리가 봐야겠습니다. 그럼 하지만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어쨌든 간에 독자들로부터 그 오보나 왜곡 보도 또는 명예훼손성 보도에 대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똑같이 독자 불만이라고 해가지고 민원을 받고 있어요. 인터넷과 전화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신문에 대해서 뭔가 불만이 있으신 경우에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신문 보도에 한해서 보도 피해에 대해서 신고를 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가 방통심의도 공공기관이라고 하지만 딱히 우리가 강제성이 있다고 못 느끼고 있잖아요. 예. 어쨌든 간에 그래도 독자들이 시청자들이 이렇게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기관이 있으니 한국신문윤리위원회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많은 예. 제보. 그리고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제가 볼 때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심의 결정사항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본 것이 처음이에요. 사실 부끄럽습니다만. 근데 제가 이번에 들여다보니까 굉장히 엄중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각이 몇 개 안 될 뿐더러 이 심의 결정 사항들을 보니까 굉장히 엄밀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민원연의 모니터 보고서보다도 엄중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런 어느 정도는 엄중한 잣대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 아직도 신문이 저래? 강제성이 없으니까. 근데 이게 늘 엄중했던 건 아니고요. 지금 약간 그런 멤버들이 더 늘어난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우리 미탈에서도 나왔던 신미회원도 여기 지금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계세요.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시민단체 TO가 한 3분 정도 되고요. 이제 사실 많은 분들은 이제 전현직 언론인들로 구성되어 있고 뭐 그렇습니다. 예. 네네. 자, 그러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7월 10일에 심의 의결 결정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짚어보는 걸로 해볼게요. 뭐 이게 사실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말하다가 그 자유규제협의체인 광고심의위원회 뭐 이런 데에서 나온 결정들도 정말 의미 있고 황당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민원연이 이렇게 열심히 모니터해서 굳이 안 해도 될 정도로 거기에서 나오는 지금 이 한국신문윤리위원회에서 이렇게 걸러지는 내용들도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슈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은 생각보다 황당하고 나쁜 아주 악질적인 보도 행태 있잖아요. 이런 거는 거의 다 이쪽에서 걸러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적되고 있다. 요걸 우리가 잘 알리는 건 또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7월 10일 결정을 먼저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7월 10일에 나온 그 심의 의결 결과 중에 한 4개 정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 한 4개 정도를 추려봤습니다. 미디어오늘에선 2개만 보도가 됐는데요. 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것은 우리 이범수 이사님께서 전 이사장님께서 화가 상당히 많이 나셨던 표절건입니다. 생각보다 이 표절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표절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신문윤리위원회의 윤리 강령상으로 보면 이게 출처 불명시예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번에 문제가 된 것도 중앙신문이라는 경기 인천 지역에 있는 종합지입니다. 지면도 내놓은 신문이에요. 경기 인천 지역에. 중앙신문이라는 지역 매체에서 아까 처장님 말씀하셨지만 연합뉴스의 그 사설이라고 할 수 있는 연합시론을 전제했어요. 근데 사실 전제는 많이들 하죠. 특히 통신사 기사는. 뭐 출처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건 많잖아요. 당연히 출처를 달아줘야 됩니다. 이건 연합뉴스 전제한 것이라고 다들 합니다. 그렇게. 근데 이 중앙신문이라는 데에서 연합뉴스 전제했다는 사실을 아무데도 명시해놓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대략 2건 정도의 연합시론을 6월 20일 그리고 6월 19일에 전제를 했는데 한 건은 정말로 전제했어요. 토시 하나 안 바꾸고 전제를 했고 하나는 문장 한두 개 정도만 지운 뒤에 올렸는데 이것도 어쨌든 간에 전제죠. 그러면 더더욱 출처를 명시해야 되는데 출처를 명시하지 않았던 겁니다. 네. 근데 이 중앙신문 사례가 눈에 띄는 이유가요. 연합뉴스 등 통신사의 기사를 많이 전제를 합니다만은 또는 받아쓰기를 합니다. 받아쓰기를 합니다만은 연합시론을 전제하는 건 사실 저는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남의 사설을 왜냐하면 사설은 자기네 언론사, 자기네 입장을 드러내는 것인데 그죠. 왜 남의 사설까지 전제했을까? 이런 생각을 좀 들더라고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연합뉴스 통신사 이런 기사들 전제하는 것들 중에 그 통신사의 사설을 전제한 경우를 과연 보신 적이 있을까? 굉장히 신기한 사례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더 너무 마음에 들었나 보다. 네. 그래가지고 신문윤리위원회도 이 심의 결정을 공표한 그 문구를 보면 굉장히 엄밀해요. 뭐라고 했냐면 신문사의 정체성에 근거한 의견이나 주장을 담는다는 점에서 이 같은 사설 표절은 그러니까 아예 표절이라고 못을 박았죠. 사설 표절은 타 언론사의 저작권 침해 차원을 넘어 해당 신문의 자기 부정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을 명기 어렵다. 야, 아주 강하게. 예. 강하네. 그래서 타 언론사 보도 등에 대한 표절 금지, 통신 기사의 출처 명시, 평론의 원칙 등
이 윤리 강령을 적용해서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경고 조치부터는 중징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 이게 사실 우리에겐 더 중요할 수 있는데 조선일보 등등 9개 언론사, 한국경제, 머니투데이, 국민일보, 동아일보, 국제신문, 세계일보, 아시아경제 등 조선일보 등 9개 언론사에서 인터넷판에서 배우 송혜교 씨에 대한 모욕적인 사진과 발언들을 인용 보도한 것에 대해서 역시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7월 10일 의결 사항이 22개 정도 되는데 온라인판도 한 22개, 30개 됩니다. 그 중에서 경고 조치는 2-3개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런데 이 조선일보 인터넷판이 경고 조치를 받은 것이죠. 그 사진이 뭐길래 그렇게... 이게 뭐냐면요. 이 언론사들이 송혜교 씨가 이혼을 했잖아요. 그래서 6월 달에 한창 이게 선정적 보도가 많았죠. 엄청 어뷰징이 많이 되긴 했어요. 그런데 변호사 강용석 씨가 유튜브 채널인 가로세로 연구소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이 송혜교 씨 이혼 소식을 다루면서 굉장히 이 카더라와 함께 모욕적인 언사 그리고 모욕적인 사진을 내보냈어요. 제가 우리 방송에서 이 모욕적인 언사 사진을 소개해야 되나요? 해도 되나요? 사진은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언사는 뭐. 이게 뭐냐면 어떤 사진이냐면은 이 송혜교 씨와 사귀었다는 남성들의 얼굴을 이렇게 합성해가지고 그 남성들이 이렇게 모래밭에서 깃발 넘어뜨리기 게임 하는 거 아시죠? 한 명씩 모래를 긁어가면은 깃발이 쓰러질랑 말랑하다가 딱 쓰러지는 순간 모래를 훑었던 그 사람이 뭔가 벌칙을 받는 그 게임. 그래서 송혜교 씨와 사귀었다고 주장하는 이 사람들이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희 전 기자가 이분들이 사귀었다고 송혜교 씨가 사귀었다고 주장하는 남성 배우들의 얼굴을 이렇게 한 6-7명 정도 합성을 해놓고 그분들이 이렇게 깃발 넘어뜨리기 게임을 하고 있고 깃발이 쓰러지는 그 시점에서 송중기 씨가 굉장히 막 당황하고 있는 그런 사진을 합성을 해놨어요. 이거 좀... 그래서 이 강용석 씨 유튜브가 이렇게 방송을 한 것이고 그거를 하면서 낄낄대면서 굉장히 이제 송혜교 씨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은 루머, 모욕적인 발언을 많이 한 것입니다. 그것까지 제가 소개하기는 좀 뭐한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유튜브에서 모욕적이고 좀 비하하고 그리고 수준이 떨어지는 방송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잠깐만 그거를 썼다는 거잖아. 그거를 지금. 조선일보, 국민일보, 국제신문, 세계일보, 아시아경제, 머니투데이, 한국경제가 인용 보도를 한 거예요. 너무 심하다. 사실 이 정도 되는 메이저 언론이면 우리가 뭐 메이저 언론 이런 표현도 사실 쓰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름을 알 정도의 언론들이잖아요. 어느 정도 유명한 규모가 있는 언론사면 말이죠. 세상에. 이런 급 떨어지는 유튜브 방송이 인용 보도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걸 하지? 그러니까 이것도 아주 저급한 어뷰징이죠. 인터넷판에서 했으니까 클릭 수를 끌어보려는 것이죠. 그래서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 보도 제목이 뭐냐면은 이것도 소개해야 되겠나? 아무튼 조선일보 인터넷판 경고받은 그 보도 이름이 송혜교가 만났던 남자들은 쌍따옴표입니다. 이거는 강용석 발언 네티즌 갑론을박. 이게 아주 전형적인 네티즌 팔아먹는 어뷰징 기사죠? 어뷰징의 전형적인 기사. 네티즌들이 강용석 발언에 갑론을박하고 있다 그러면서 강용석 유튜브의 그 문제적 발언들을 전부 인용 보도한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문제적 사진을 게재한 것이죠. 아이고. 참. 네, 이에 대해서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송혜교 씨에 대한 모욕이다. 특히 깃대를 쓰러뜨리면 패자가 되는 깃대 세우기 놀이에서 송중기를 패배 직전에 당사자로 묘사함으로써 송중기가 망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매우 저속한 표현이다. 이렇듯 인권 침해가 명백한 내용임에도 조선일보 등 위 매체는 이 사진을 그대로 전제했다. 이 같은 보도 행위는 변호사 강용석의 유튜브 채널의 내용을 인용했다 하더라도 방송에서 문제가 있는 발언을 검증 없이 내보내 게이트키핑을 소홀히 했고 대중의 관심 대상인 연예인이라 하더라도 사생활을 희화화한 내용을 실어 당사자에게 모욕을 준 측면이 있으며 여배우라는 이유로 성차별적인 시각에서 나온 조롱을 오히려 조장하거나 부추겼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 실천 요강, 명예와 신용 존중, 저속한 표현에 대한 표현에 의한 명예훼손을 위반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경고 조치한다. 이거 보면은 우리 보고서보다 어조가 훨씬 세요. 엄청 무슨 판결문이네요, 네. 진짜. 근데 문제는 경고 조치 내려봐야 조선일보는 신경도 쓰지 않는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읽어보기는 할지 모르겠네요. 예, 아마 읽어보지도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한 번 의결할 때 2, 30건 나오고 이번에 조선일보만 5개 있거든요. 근데 조선일보가 까딱도 안 하는 거예요. 읽어보지도 않을 겁니다. 제가 우리 처장님 보시라고 사진도 넣어놨는데. 예. 네. 우리 처장님은 봤는데 지금 흑백이어서 안 보이지만 아무튼 분위기 참 안 좋은 그런 사진이네요. 참 별로네요. 네, 네. 정말 짜증납니다. 아니, 이런 걸 보는 사람은 참. 아무튼 뭐.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있는데 이거 울산신문 보도인데 울산신문이 지금 뭔가 왜곡 보도를 했나 예. 보죠? 울산신문의 6월 5일 현대중공업 노조 관련 보도예요. 뭐냐면은 지금 현대중공업 노조가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을 위한 현대중공업의 물적 분할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고 있죠. 네. 대우조선해양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가 여러 번 소개해드렸지만은 울산 지역사회 자체가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울산신문이 현대중공업 노조의 파업 현황을 보도를 하면서 제목을 뭐라고 뽑았냐면 현대중공업 노조 파업 불참 조합원 집단 폭행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이런 일이 아이고.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요.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조합원들을 다른 노조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현대중공업 노조 조합원들이 폭행했다는 보도입니다. 그래서 일부 조합원들이 6월 3일에 점심시간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오던 파업 불참 조합원 A씨를 집단 폭행했다. 파업 참여를 권유하다가 실랑이가 벌어지자 밀쳐 넘어뜨린 뒤 집단 구타했다. 뭐 이런 식의 보도입니다. 네. 그리고 파업 참가자들이 공장에 진입하려 하자 비조합원인 생산팀장 B씨가 제지했고 그러자 B씨를 조합원들이 바닥에 넘어뜨려서 엉덩이 뼈가 골절됐다. 이런 보도도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이 사실관계를 보기에 앞서서 일단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이거에 대해서 주의 조치를 내렸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울산신문이 보도한 폭행 건이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파업 불참 조합원들을 폭행한 건은 사실이다. 그러나 울산신문이 제목을 뽑은 것처럼 노조 차원에서 파업 불참 조합원을 집단 폭행한 것이 아니다. 일부 조합원의 일탈을 현대중공업 노조가 주도한 것처럼 제목을 뽑았기 때문에 울산신문 보도가 잘못됐다. 이러한 제목 달기는 기사 내용을 과장 왜곡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고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우리가 많은 어떤 언론 관련된 비평들에서 상당히 찾아보기 힘든 엄중한 비판이에요. 제목 이런 식으로 뽑지 마라. 노조 차원에서 한 게 아니라 일부 조합원들이 한 건데 왜 노조가 한 것처럼 제목을 뽑냐.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한 것이죠. 요거를 우리가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되는데 그러한 폭행이 있었던 것 자체는 사실이고 어느 정도는 노조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그 식당에서 발생했다는 집단 폭행에 대해서 이렇게 입장을 냈어요. 조합원 10명이 점심시간에 파업 불참 조합원에게 집단 폭행을 가했다는 일은 사실이 아니다. 지부 조합원들이 3일 점심시간을 활용한 중식 선전전을 진행하던 과정에서 지나가는 이와 시비가 생겼으나 주변 조합원이 말린 사례다. 이렇게 일단 입장을 냈습니다. 아예 완전히 다른 네, 거 민주노총은 실랑이가 있었던 것이지 집단 폭행하고 이런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입장을 낸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뉴스원 등 울산신문도 포함됩니다. 그 사건을 보던 언론사들에 대해서 현장에서 벌어진 일을 직접 보지도 않고 그 민주노총 지부에 대해서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회사 쪽의 말만 듣고 쓴 전형적인 왜곡 기사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노총 입장에 따르면은 점심시간 폭행, 집단 폭행 자체가 그 폭행 건 자체가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행을 주장하는 것은 회사 쪽의 입장인데 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파업에 있어서 파업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심지어는 파업 이전부터 회사 쪽이 퍼뜨리는 말, 회사가 막 기자들한테 문자 무지하게 보내거든요. 그 주총제도 마찬가지고. 그것만 보고 그냥 보도를 너무 많이 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사실로 봐야 한다고 했던 것은 이 건은 아니고 공장에 진입하려다가 발생했던 폭행. 이거는 민주노총이나 금속노조나 별다른 입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할 수 없었는데 그러니까 실랑이가 여러 곳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벌어진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 점심시간 폭행건 자체는 민주노총은 현재 폭행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아무튼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사실인데
제목을 노조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한 것처럼 뽑지 마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현대차 노조의 이 조합원 폭행 관련 보도에 대해서 울산신문 건만 신문윤리위원회가 심의를 했는데 사실 이런 보도를 울산신문만 낸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아이고. 예를 들어서 민주노총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났던 것은 이거를 처음에 보도한 것이 뉴스원 통신사였기 때문이에요. 통신사 뉴스원이 6월 4일날 똑같이 보도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현대중공업 노조 파업 장기화로 노노 갈등 조짐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내용이 울산신문과 똑같습니다. 이것도 보면은 현대중공업 노조가 뭔가 노노 갈등을 벌이고 있는 것처럼 제목을 뽑아버렸어요. 조선일보는 제목이 지금 파업 동참 안 했다고 노조가 노조원 집단 구타. 응? 이게 제목이야. 이거는 솔직히 울산보다 신문보다 훨씬 나쁘잖아. 나빠요. 울산신문보다. 조선일보는 파업 동참 안 했다고 노조가 노조원을 집단 구타했다고 아주 노골적으로 뽑아버렸죠. 민주노총은 지금 구타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예. 아무튼 간에 조선일보 보도 역시 조선일보는 신문윤리위원회가 제대로 일하면은 하루에 한 30개씩은 나오는 경고가 지금 하는 거 봐서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볼까요? 문화일보의 소주성 부메랑 빈곤율. 이거 뭐야? 이 보도. 또 소주성 부메랑 빈곤율. 소득주도 성장. 이것도 주의 조치 받았네. 네, 문화일보 6월 13일 보도인데요. 네. 또 소주성 부메랑, 또 소득 주도 성장이 뭔가 부메랑이 돼서 돌아왔다는 거겠죠? 네. 빈곤율이 처음으로 20%를 넘었다라는 제목의 보도입니다. 이것도 주의 조치가 내려졌는데 이것도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뭐라고 해야 될까? 통계에 있어서도 우리 민원연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엄밀하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문화일보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18년 빈곤 통계 연보라는 것을 인용을 해가지고요. 이런저러한 숫자들을 막 나열을 한 다음에 이것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따른 결과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한 빈곤율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1인 가구를 포함한 전체 가구의 개인 가운데 중위소득 50% 미만의 시장 소득을 벌어들인 인구가 지난해 1분기 20.9%나 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중위소득, 그러니까 돈 버는 사람들 중에 한 중간 정도 버는 분들보다 돈을 못 버는 분들이 20%를 넘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수준의 돈도 못 버는 분들이 중간 수준의 돈도 못 버는 가구가 20%를 넘겼다. 이런 말입니다. 네. 이런 수치들을 쭉 나열한 다음에 소득주도 성장의 효과가 미지수다. 뭐 이런 이제 평가들을 문화일보가 끼워 넣은 것이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뭐라고 지적을 했냐면은 이것도 참 통쾌합니다. 기사에는 다양한 통계 수치만 나열되어 있을 뿐 그러한 지적들을 누가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 이거 굉장히 수위가 센 지적이죠. 예. 물론 맞는 제가 수위가 도가 넘었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맞는 말인데 굉장히 촌철살인으로 잘 지적하고 있다는 거죠. 그 쓴 기자가 봤으면 되게 가슴 아픈 지점이겠네요. 이게 제가 여기서 소개해드리는 이유가 얼마 전에 우리 공시영 활동가가 신문에서 쓰는 이러한 지적이 나왔다. 이런 진짜? 표현들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누가 했다는 거냐. 우리 보고서 나갔잖아요. 그거 너무 많이 쓴다고. 지금 우리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똑같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네. 통계 수치만 나열해놓고 그런 지적이 나왔다 그러는데 그런 지적을 누가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했는지 왜 안 밝히냐. 그런 것이죠. 그렇지. 예. 네. 그러한 지적 내용들이 무엇인지 추가적인 설명도 안 했다. 시장 소득 기준 빈곤율이 20%를 넘어선 이유를 소득 주도 성장 정책만의 부메랑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 경제 상황을 분석할 때는 소득 주도 성장 등 정책 변수 외에도 노사관계의 경직성, 반도체 경쟁력 저하 등 국내 변수는 물론 대중 대일무역 감소 등 세계 경제 상황 등 외생 변수도 감안해야 한다. 기사에 따르면 빈곤율은 2016년부터 높아지기 시작했는데 당시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시행하기도 이전이다. 브라보. 네. 거의 민원연 보고서 보는 것 같아요. 진짜 장난 아니네. 그러니까 언론 비평들 많이 나오는 것 중에 이렇게 쓰는 거는 사실 민원연 외에는 잘 없거든요. 물론 그러네요. 우리 민동기 기자도 고발 뉴스에서 많이 쓰시고 하십니다. 우리, 예, 네. 예. 우리 아니죠. 우리 회사 사람은 아니니까. 아무튼간에. 예. 아무튼간에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이렇게 심의 자체는 아무튼간에 잘하고 있다. 네. 별 의미가 없어서 그렇지. 아무튼 그게 뭐 어디야? 그게 그래도 안 하는 어딥니까? 것보단 낫지.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렇게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심의 결과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번에도 제가 어떻게 지금 이게 너무 문제점이 다양해서 어떻게 꼭지를 잡아서 써야 되나 헷갈려서 아직 못 내고 있지만
한 번씩 이게 결과가 나올 때마다 한번 정리를 좀 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좋네요. 재밌네요. 네, 그래서 아무튼 지금 나오는 것들 보면은 이렇게 좀 정치적인 이슈 그리고 그러니까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통계를 막 주절주절 얘기한 다음에 근거 없이 그냥 지적한 거잖아요. 그다음에 아까 울산신문은 노조를 공격한 것이고 그리고 또 송혜교 그 관련된 거는 인권침해 보도이고 그다음에 이 완전히 그냥 윤리적 행태 자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그 표절 관련된 보도 그리고 뭐 출처를 이렇게 밝히지 않은 것들 그다음에 이 서경은 자살 관련 혐오광 충동적 사진 게재 한 건이 또 걸렸네요. 그래서 서경이 또 많이 걸렸어요. 서울경제가. 네. 출처 불명시 이것도 뭐냐면은 거의 표절이나 다름없다는 그겁니다. 아까 제가 일본에서 소개해드렸던. 네. 그리고 처장님 말씀하신 자살 관련해서 혐오적인 네. 사진을 게재했던 것,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살펴보고 사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모니터를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모니터하지 말고 이것만 잘 봐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챙길 수 있다라는 도움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게 물론 알고 있는 현실이긴 했지만 지금 처장님께서 살짝 소개해 주셨지만은 신문윤리위원회가 온라인 신문 기사 말고 일간 신문과 통신사 기사를 심의 의결한 것 중에 네.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광고성 기사예요. 광고도 아니고 멀쩡한 기사로 써놓고 읽어보면 다 광고라 이거예요. 그래서 지역 신문들이 특정 기업이나 업체를 노골적으로 홍보해준 기사가 3건이 주의를 받았고요. 놀라운 것은 중앙지들이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한국경제, 국민일보, 뭐 매일경제, 서울신문 이런 대면 알 법한 이런 중앙 언론사들이 역시 특정 기업을 홍보성 사진과 함께 노골적으로 홍보해준 기사가 5건이나 주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5건의 주의 제재 중에 조선일보가 다 들어가요. 아이고. 그러니까 하나의 건마다 여러 개 언론사가 걸려 있어요. 그 똑같은 보도를 한 애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요. 한 건의 심의 의결 그 주의 조치마다. 네. 그 5건의 주의 조치에 조선일보가 매번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이죠. 네. 아무튼 그래서 참 제가 이걸 보면서 신문윤리위원회가 인지해서 이렇게 심의 의결을 한 것 중에서 광고성 기사 이렇게 많은데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아니 저희가 예전부터 광고성 기사? 아니지. 기사형 광고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광고니까. 예. 기사 형식을 그렇죠. 빌었잖아요. 예. 근데 결국은 광고였잖아. 예. 그래서 우리가 기사형 광고라고 하자고 하지 않았어요? 차장님이? 그렇죠. 광고죠. 그거는. 그러니까 그쵸? 본질이 뒤에 있는 게 맞는 거예요. 뭐뭐 형은 별로 의미가 없고 무슨 기사가 아니야 사실은. 그죠? 그렇지. 그건 네. 광고고. 근데 지금 여기서 지적한 거는 광고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AD를 써 붙여놓지 않은 거예요. 네, 광고는 기사예요. 아무리 그냥. 조금해도 그러니까 기사형 광고라는 것은 멀쩡히 진짜 정당하게 했으면은 AD가 붙어 있습니다. 이거는 기사처럼 썼지만 광고라고. 근데 그것도 너무 작게 써놔서 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애드버터리를 이렇게. 예, 광고라고 써놔요. 그거는 근데 광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고요. 네. 자유광고심의위원회에서. 근데 근데 여기에는 그게 아니고 진짜 기사인데 아. 광고성이 들어있는 제가 거죠.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지적한 것은요. 광고는 또 따로예요. 신문윤리위원회도 광고는 아예 따로 합니다. 거기 가면 또 있어요 그런 게. 예, 광고 표시 왜 안 했냐고. 근데 지금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멀쩡한 기사예요. 기사인데. 그러니까 광고형 기사로 봐야 되는 거예요. 광고형 기사도 아니 광고성 기사로 봐야 되는 거죠. 너네 기사 써놓는데 왜 내용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광고야? 홍보하는 거냐. 진짜 내용 보면 황당한 거 많습니다. 막 자동차. 자동차 기사 보면요. 이건 자동차를 그러니까 자동차가 출시되면요. 기사를 내잖아요. 이거는 근데 소개하는 기사가 아니야. 완전히 그냥 광고 멘트를 아무튼 아이고, 그리고 어디 관광지를 소개한 기사들도 보면요. 여기 걸린 게 그런 거거든요. 이건 관광지를 소개하는 그런 여행 컬처면에 그러니까 문화면에 그런 기사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유익한 보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그냥 그 지역을 진짜 그 지역에서 광고 낸 것처럼 완전 선전을 해놓은 거죠 거기다가. 네. 그래서 아무튼 이번에 신문윤리위원회 7월 10일 심의 의결 결과를 보면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이 심의 의결 결과에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름 정말 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아무리 중징계를 잘 안 하고 의미가 없어도 만약 심의 의결을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은 저는 비판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엄중하게 막. 근데 우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도 제목 이 기사 내용은 멀쩡하다 쳐도 제목이 너무합니다. 이렇게 심의 우리가 많이 넣습니다. 근데 이렇게 안 하거든요. 다 기각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아무튼간에 우리가 앞으로 요거 좀 잘 살펴보고요. 그리고 저는 요번에 여기서 야마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뭐, 아무튼 핵심 지적을 뭘로 해야 될지 고민을 했는데요. 사실은 송혜교 이 관련된 내용이 제일 센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어떻게 조선일보 등, 이런 그야말로, 언론사 이름을 달고 있는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나오는 이런 저질스러운 내용을 그대로 사진을 이렇게 싣고 그렇게 할 수가 있나 싶은데요. 이런 것들을 한번 싹 정리를 해서 한번 지적을 해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 신문윤리위원회 관련된 내용들도 저희 사실 이거 말고도 제가 말한 아까 광고성 심의 그 광고의 문제들 심의하고 있는 위원회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들이 많이 지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각 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신문윤리위원회, 언중이 뭐 이런 데서 나오는 결과들 중에서 의미 있는 것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좀 자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무리할게요.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다뤄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채널 A가 고맙습니다. 함께합니다. KBS 시청해주셔서 9시 뉴스 오늘 감사합니다.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헤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8시 뉴스라인 뉴스 모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함께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좋은 보도, 좋은 방송, 매달 시상식으로 보수 언론의 왜곡 보도 매주 프레임 체크 영상으로 놓쳤던 언론계 소식 매일 미디어 탈곡기로 혹시 자네도 가입했지 민원연 언론과 무제한 친해지리 민주언론 시민연합